저는 강유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근대사를 전공하고 있고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중이고요. 어, 그리고 제가 그 첫 시간에 고백했지만 저는 사실 한 책의 사람, 굉장히 위험한 버틀러를 한 책만 딱 읽은 사람이었는데 이 세미나를 통해서 그래도 이제 두 책의 사람이 됐어요. 조금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발제를 제가 이제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를 맡게 되었고,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역사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 사상을 다루는 문법과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그 방법론이 사실 잘 이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뭐 실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방법론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상 공부가 되게 좀 저한테는 많이 힘들고 낯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발제를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고 네, 아마 좀 이게 토론이 좀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제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는요. 버틀러가 전쟁의 프레임들에서 제시한 불안정성 논의를 공공집회 정치학으로 확장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젠더 트러블 이래에 그가 발전시켜온 수행성 이론을 이제 개인적 수행에서 복수적, 집단적 신체들의 공동 수행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버틀러는 이제 두 개의 결을 동시에 깔면서 논의를 시작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개입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정치 형식 그리고 인민주권 원칙 이 사이의 괴리를 이 버틀러가 처음부터 강조를 하고요. 자기 자신을 인민이라 칭하는 모든 행위가 정당한 것은 아니고 인민은 미리 주어진 집단이 아니라 담론적 경계짓기를 통해 구성되는 범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은 신자유주의 비판이고요. 신자유주의는 자립을 도덕 규범으로 요구를 하면서 동시에 자립의 물질적 조건을 파괴하는 그런 모순적인 체제잖아요. 그래서 공공집회가 이 모순에 대한 신체적, 집단적 응답으로 읽혀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이 두 결이 서로 분리된 것은 아니고 서론의 후반부에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인민인가라는 담론적인 질문과 누가 살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라는 생명 정치적인 질문이 결국에는 동일한 권력 작동의 두 측면이라는 것이 버틀러의 통합적인 주장입니다. 제가 이제 임의로 제목을 좀 구성을 해봤고요. 이제 인민의 담론적 구성과 구성적 배제를 보시면 버틀러가 이 그 독일 폐기다라는 그러니까 서양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애국 유럽인들이 우리가 인민이다라고 이제 외친 사례와 메르켈이 이제 이슬람도 독일의 일부라는 응수를 대비시키면서 인민 호명이 항상 누가 포함되고 누가 배제되는지를 동시에 결정하는 담론 권력의 행사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샹딸 무페 그리고 에르네스토 라클라우 이 두 이제 연구자의 구성적 배제라는 개념을 끌어와서 모든 포용은 사실상 어떤 식으로든 배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버틀러가 이 사실을 단순한 명목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집회든 자신을 인민이라 부르면 인민이다, 뭐 이런 것이나 냉소적 현실주의, 그러니까 모든 인민은 편파적이니까 받아들여 이제 이렇게 귀결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버틀러는 다음과 같은 명제를 이동을 하는데 급진 민주주의의 목표는 인정의 단순한 확대가 아니라 인정 가능한 자와 인정되지 않는 자 사이의 관계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어떤 형태의 인정이 모든 인민에게 확대되는 순간조차 새로운 형태의 인정 불가능한 영역이 생산되기 때문에 불평등은 시간적으로 열려있는 민주주의 투쟁의 일부로 사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론의 이론적인 핵심 이동이 이제 담론에서 신체로의 전환인데요. 버틀러는 집회가 말해진 것 이상으로 이것이 의미화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침묵 시위 혹은 장례식에 보여주듯 신체들이 함께 모이는 그 사실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를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별도로 보장되는 이유를 버틀러가 여기서 찾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인민이 모여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의 권리가 아니라 인민이 함께 모였을 때 갖게 되는 권력 그 자체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것을 버틀러가 복수 형태의 수행성으로 개념화를 합니다. 이것이 개인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오직 조직된 집단 행동을 통해서만 작동하는 수행성이고 그 행위는 나의 행위도 아니고 너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발현되는 무엇이라는 겁니다. 그 버틀러는 출현할 권리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이제 광장의 신체에 한정하지 않고 나설 수 없는 이들과 가상 네트워크로 매개되는 이들까지 포함하도록 확장을 합니다. 출현 가능성 자체가 차별적으로 분배되어 있다는 사실이 공적 영역이라는 개념을 제고하게 만든다는 거죠.
다만 버틀러는 신체적 수행성이 담론적 수행성과 완전히 분리된다고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쇼샤나 펠먼을 인용해서 발화 행위조차 신체적 조건과 관련된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두 수행성은 겹치지만 환원되지는 않는 관계에 있다고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논의의 축은 신자유주의 비판입니다. 버틀러는 푸코의 생명정치 그리고 은벤베 죽음의 정치를 경유하면서 불안정성의 일상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별적 빈곤이나 불안 상태가 아니라 인구를 확실성 없는 삶에 끊임없이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적인 그리고 시간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이데올로기적 짝이 책임의 정당화입니다. 사회복지가 후퇴하는 조건에서 개인에게 네, 자기를 경영해라. 네, 이제 성공해라. 이제 이런 기업가가 되라. 이런 도덕적인 압박이 가해지는데 그 규범의 실현 조건이 정작 같은 체제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버틀러가 인용하는 미국 티파티 모임에서의 그 의료보험이 없는 자는 죽어야 한다라는 때 이제 발언이 나왔고, 그래서 거기에 가학적인 환호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모순의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버틀러가 같은 모순을 군사주의 영역에서도 발견한다는 점인데요. 국가는 인민보호라는 명목으로 인민 중 일부인 군인을 폐기 가능한 신체로 도구화합니다. 즉 불안정성은 인민을 보호한다는 책무의 한가운데서도 작동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점령에서 비정부기구의 재건 작업이 점령의 정상화를 떠받치는 사례 역시 같은 논리의 변주입니다. 파괴와 재건의 리듬, 또 보호와 폐기의 동시성이 생명정치의 작동 방식입니다. 이상의 논의들은 다음 명제로 수렴합니다. 공공집회는 신자유주의적 책임 모델에 대한 윤리적 대안을 신체적으로 체현하는 잠정적이며 초기 단계인 인민주권의 형태입니다. 집회는 단순히 요구를 표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상호 의존성의 에토스를 그 자체로 실행하는 공간입니다. 자립이 환상을 폭로하고 살만한 삶의 조건을 신체적 차원에서 요구하며 모인다는 사실 그 자체로 우리는 폐기 가능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버틀러가 강조하는 것은 집회의 일시성이 약점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겁니다. 집회가 제도화되면 이제 그것은 민의로서의 비판적 기능을 상실하고요. 민의는 자신이 도입하려는 정치 형태에 함몰되지 않아야 그 정치 형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권리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버틀러는 보았습니다. 따라서 집회는 민주주의 자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탈주적 순간으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버틀러는 미디어를 단순한 매개체가 아니라 인민의 정의 그 자체 안으로 들어온 자기 구성의 재료로 위치시킵니다. 인민은 음성적 주장만이 아니라 출현하는 그 시각적인 또 기술적인 조건을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폭력에 대해서 휴대전화 녹화가 새로운 정치적 실천이 된 이유, 국가가 동원하는 대중지지 이미지와 거리에서의 실제 신체들 사이의 헤게모니 투쟁이 핵심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론의 말미에서 버틀러는 본문의 이론적 자원을 예고하는데 이는 책의 전체 구도를 가늠하는 데 중요합니다. 전반부는 아렌트의 공거 개념을 경유해서 정치 시위의 소속과 장소 문제를 다룹니다. 후반부는 레비나스의 윤리적 요구는 선택하는 주체 형성의 선행함으로 자유주의적 계약 개념보다 앞선다라는 명제를 통해서 지리적, 언어적 소속이 없는 이들 간의 윤리적 책무를 탐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그릇된 삶에서 올바른 삶은 불가능하다라는 명제를 받아들여서 윤리적 질문이 사회 경제적 질문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구도가 시사하는 것은 책 전체가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조건이 파괴된 상태에서 함께 행동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단일한 물음을 다층적으로 풀어가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교착 상태가 역설적으로 사회적 연대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 최종 명제입니다. 네, 2장을 이제 보실 텐데요. 2장에서 버틀러는 거리에 모인 신체들의 정치적 의무를 묻습니다. 그의 문제의식은 단순히 시위 현장을 묘사하는 데 있지 않고 누가 인민으로 출현할 수 있는가, 출현하지 못한 자들의 행위성은 어떻게 사유될 수 있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정치 철학적 질문으로 향합니다. 특히 2장에서는 버틀러가 한나 아렌트의 출현의 공간 개념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한편 조르주 아감벤의 헐벗은 생명 개념과 거리를 두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초해가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틀러는 젠더 정치가 더 이상 특정 정체성 집단의 권리 투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면 젠더 정치는 대체적으로 불안정함이 특징인 다른 인구들과 연대해야 합니다. 즉 젠더 소수자들 및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 진정한 사회적인 투쟁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불안정성과 권리 침해 상황에 노출될 수 있고 또 노출되어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깨달음 위에서만 비로소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만이 투쟁이 일원이 될 수 있다라는 협소한 운동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체성 정치에 대한 버틀러의 비판적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정체성을 본질화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로지르는 공통의 조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불안정성이 되겠죠. 그 공통의 조건에서 정치적 동력을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투쟁은 우리의 의미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목표는 우리를 불안정성에 노출시키는 군사, 처벌, 규제 권력과 체제에 맞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불안정성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복수의 권리는 불안정성의 상태가 차별적으로 할당되어 있다는 이해에 기반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인구는 다른 인구에 비해서 더 쉽게 폭력에 노출되고 죽음에 내몰리고 법의 보호 바깥으로 밀려나죠. 그래서 따라서 불안정성에 반대하는 투쟁이나 그에 대한 저항이 우리의 삶과 생명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살만해야 한다는 요구에 기반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해 위에서 형성되는 연대는 단지 자기 집단의 권익을 지키는 동맹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초래된 불안정성의 상태에 종속된 다른 인구들과 연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버틀러의 통찰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이 다음과 같은 명제인데요. 연대는 사실상 우리 스스로의 주체 형성 구조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는 주체는 연대 이전에 미리 완성되어 있다가 사후적으로 다른 주체랑 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스스로가 연대의 구성물이고요. 나는 내 안에 변화무쌍한 다양한 문화적 모습과 연대를 합니다. 나는 여러 정체성의 모음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집합체입니다. 여기서 버틀러가 말하는 집합체는 단순한 구성 요소의 집합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형성되는 관계적 구성물임이 강조됩니다. 이 평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버틀러가 신중한 전제를 두는데요. 유지는 우리 모두를 위태로운 삶의 나락으로 추락시키는 식으로 모두에게 동일한 평등을 위해 단결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평등하게 살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요구를 하자는 것입니다. 즉 하향 평준화된 불안정성이 아니라 상향 평준화된 살만함이 평등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정성의 반대가 안정이 아니고 오히려 살만한 삶을 위한 상호 의존성이 가능해지는 평등한 사회 정치 질서를 위한 투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대목은 본장 전체의 윤리적 정초점에 해당합니다. 안정은 종족 국가 권력에 의해 동원되는 통치 언어이지만 상호 의존성은 그러한 통치 언어로 환원되지 않는 삶의 조건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관점이 불안정성에 대한 보다 전반적인 투쟁을 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윤리적 출발점 위에서 버틀러는 본격적으로 대중시위의 의미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대중시위는 거리에서, 광장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거기서 신체가 모이고 이동하고 함께 말하고 공적 공간으로서의 특정한 공간에 대한 권리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군중이 모일 때 그들이 모인 공간이 가진 그 공간적 특성이 반박되고 심지어 그 특성을 두고도 투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중시위의 중요한 점을 놓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위는 이미 마련된 공적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두고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공공집회와 공적 발화를 위한 물질적 조건을 주장해야 하지만 그만큼 집회의 발화가 어떻게 공적 공간의 물질성을 재구성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물질적 환경의 공적 특성을 생산하거나 재생산해내는지를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가 계속 늘어나는 군중의 형태를 모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과 사의 구분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적 공간을 가로질러 이동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사유할 때 우리가 복수의 신체들이 공적인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물질적 환경을 점령하고 재구성함으로써 공적인 것을 발견하고 또 생산해내는 방식들을 보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버틀러는 정치 철학의 핵심 범주인 행동 개념 자체를 다시 사유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다른 이들과 함께 움직이고 함께 모이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롭게 움직이고 집회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자유로운 집회의 권리는 단독자의 권리가 아니라 그 자체로 복수성을 전제하는 권리입니다. 다음으로 광장과 거리는 행동에 대한 물질적 기반일 뿐 아니라 그것들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는 신체를 매개로 한 공적 행동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은 인간이 아닌 객체들에 의해 또 행위성을 이끌어내는 그 객체들이 가진 특정한 역량을 통해 지지되고 가능해집니다. 이는 인프라와 사물의 행위성을 정치 분석에 끌어들이는 시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공집회를 통해 무엇이 공적 공간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투쟁을 분명하게 볼 수 있으며 아울러 이 세상에서 신체들이 어떻게 지지되고 지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투쟁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과 교육, 공정한 식량 분배, 살만한 주거지, 이동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투쟁이 그것입니다. 즉 시위는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아니라 신체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 자체를 두고 벌이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버틀러가 이 논의를 이제 아렌트의 출현의 공간에 대한 좀 비판적인 계승으로도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렌트의 정치 철학과의 대화 속에 자기의 논의를 위치시키게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또 이제 우리 행동의 주요한 요소가 되는 지지 기반을 얻기 위해 투쟁을 해야 합니다. 아렌트가 이해한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동과 권리 행사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공공광장에 대한 로마인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렌테가 이 출현의 공간을 주장했을 때 이것이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와 로마 시대 포럼 개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렌트에게 출현의 공간이란 사람들이 말과 행위를 통해 자신을 서로에게 드러내는 정치의 본래적 장소인 거죠.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복수의 인간들이 함께 행위할 때 비로소 생성되는 관계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공간이 인민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은 연대라 부를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수립해낸다는 겁니다. 아렌트에게 연대는 장소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연대는 고도로 전치 가능한 그 자체의 장소를 만들어냅니다. 즉 폴리스는 특정한 도시의 광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행위할 때마다 새롭게 일어서는 공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고도로 전치 가능한 정치적 공간을 어떻게 이해할까? 아렌트는 정치가 출현의 공간을 요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간이 정치를 불러일으킨다고도 주장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공간과 장소는 복수의 행동을 통해 창출된다는 이가 아렌트의 주장에 이제 그 버틀러가 공감을 하면서도 결정적인 비판을 지점을 제시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렌트의 관점에서 행동은 그 자유와 권력 면에서 장소를 생성하는 전적인 능력이 있는 반면 그러한 행동이 언제나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의해서 지지되고 지탱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언제나 신체를 매개로 한다는 사실을 잊거나 거부하고 있다고 버틀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렌트의 정치 철학에서 신체는 노동의 영역에 속하고요.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야 합니다. 진정한 정치적 행위는 이 신체적 필요로부터 자유로워진 자들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버틀러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행위하는 자의 신체는 어디로 갔을까? 행위하는 신체를 먹이고 재우고 보호하는 노동은 정말로 정치 바깥에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 대목이 본장의 가장 핵심적인 비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대중시위의 힘과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이 가진 신체적 차원에 대해 그리고 신체가 무엇을 요구하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버틀러가 주장을 합니다. 이는 집단 행동의 힘으로 역사적 전환을 겪고 있는 신체들에 관해 사유해야 할 때 특히 더 필요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모이게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동기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들이 모일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위가 벌어지는 막간의 시간은 한데 모인 신체들이 민의를 위해 새로운 시공간을 표현해내는 시간입니다. 이는 단일하거나 통일된 의지가 아니고요. 시위는 이미 형성된 단일한 인민의 의지를 단순히 표현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의지가 형성되어가는 과정 그 자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특징 짓는 것은 가까이 모여있는 신체들의 연대입니다. 이들은 성문화나 법조해야 될 수 없는 방식으로 공적인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수행적 권력을 함께 실천합니다. 정권의 확립된 구조와 시간성 바깥에서 그것들을 저항하는 시공간을 창출하는 공적 행동은 무엇이 공적인 것이 될 수 있는지, 무엇이 정치의 공간이 될 수 있는지를 새롭게 규정을 해냅니다. 아렌트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라는 구분에 의존함으로써 정치 영역을 남성의 것으로 재생산 노동을 여성의 것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페미니즘 정치 이론이 오랫동안 제기해온 비판이며 버틀러는 이 비판을 자신의 신체 정치 논의에 끌어들입니다. 아렌트에게 정치적 행동은 신체가 출현한다는 조건 아래 이루어집니다. 내가 타자들 앞에 나타나고 타자들이 내 앞에 나타날 때 나와 타자 사이의 어떤 공간이 우리로 하여금 출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렌트에게 출현의 공간이 단지 건축적인 측면에서 이미 주어진 무엇이 아니라는 사실은 문제적이며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작동하는 복수성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복수성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그리고 누가 이러한 복수성의 영역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을까요? 우리는 복수적인 것으로부터 유리된 존재들의 행동과 지위를 어떻게 기술할 수 있을까요? 버틀러의 비판이 가장 날카로워지는 지점인데요. 만일 우리가 결핍된 이들이 정치의 영역 외부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탈정치화된 존재 형태로 환원한다면 우리는 정치적인 것의 한계를 확고히 하는 지배적 방식들이 옳다고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 폴리스가 가진 내적 관점을 수용하는 아렌트식 입장을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폴리스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의 시점에서는 그 바깥에 있는 자들, 여성, 노예, 외국인, 무국적자들을 정치 이전의 존재로 분류해버리는 관점입니다. 이는 정치의 외부에서 나타나 안과 밖의 구분을 무색하게 하면서 출현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정치적 행위성의 형태들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판이 자연스럽게 이제 조르조 아간벤의 정치 철학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아간벤의 헐벗은 생명이란 개념 안에서는 국가 없는 이들, 점령당한 이들,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의 행위성과 행동 형태를 기술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존재는 주권 권력에 의해서 완전히 무력화된 것으로 그려지죠. 근데 버틀러는 묻습니다. 정말 그런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모든 행위성을 이뤘는가? 즉 배제가 이루어졌을 때 배제된 존재들이 출현하지 못한다거나 정치적 의미에서 실제를 갖지 못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 또한 온당치 않다. 그래서 법을 통한 정치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폭력에 완전히 노출되어 살아가는 이들이 그 때문에 정치적인 것의 외부에 존재하거나 모든 행위성의 형태를 박탈당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생명들은 오히려 종종 분노하고 분개하고 반항하고 저항합니다. 이는 버틀러가 이 장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정치적 함의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자들이 결코 단순한 희생자에 그치지 않으며 그 취약성의 위치에서 정치를 발명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를 가진 권리는 본래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무국적자들의 처지를 사유하며 제시한 개념입니다. 어떤 국가에도 속하지 못한 이들은 단순히 이러저러한 권리를 빼앗긴 것만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박탈당합니다. 버틀러는 이 개념을 가져오되 그것을 수행적 차원에서 다시 사유합니다. 권리를 가질 권리는 그 정당성을 위해 이미 존재하는 어떤 특정 정치기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연의 공간과 마찬가지로 이 권리를 가질 권리는 그와 같은 권리를 성문화하거나 보장하고자 하는 그 어떤 정치기관보다 선행합니다. 그러한 권리는 실천될 때 아울러 단결하고 연대하며 행동하는 이들에 의해 실천될 때 비로소 형성됩니다. 그들이 불안정성의 상태로 내쳐지거나 시스템상의 방치를 통해 죽음에 내몰리더라도 함께 행동하는 그들에게서 여전히 단결할 행동이 출현하게 됩니다. 즉 권리는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라 행사함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하는 무엇이라는 겁니다. 버틀러가 이 논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프랑스의 베일 논쟁을 끌어들입니다. 프랑스에서 진행된 베일 논쟁의 팽배에 있던 시각, 즉 그러니까 베일을 쓴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을 리가 없어. 이거는 종교가 시킨 거잖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법률 제정을 통한 종교적 소수자들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법은 의복이 세속주의의 어떤 기표가 되고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일종의 규범이 되는 공적 영역을 확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얼굴을 드러내는 신체만이 공적 공간에 진입할 자격을 갖는다라는 규범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겁니다. 근데 베일을 쓰는 이제 여성들이 분명하게 내린 선택이 무엇이냐? 공적 영역으로 진입하는 데 조건이 되는 강제적인 이런 절연 형태에 나는 부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일 벗기는 우리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공적인 것에 소속되고 오직 부차적으로만 사적으로만 종교 공동체에 소속된다는 일종의 신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른바 공적 영역이 구성적 배제와 강제적 형태의 부인을 통해 이루어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베틀러의 베일 논쟁 분석이 공적 영역이 무엇을 추방함으로써 성립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편적이고 중립적으로 것으로 자처하는 공적 영역이 사실은 특정한 신체적 종교적 표지들을 사적 영역으로 추방해야지만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공적 공간이 어떻게 그들에게 그곳에 모일 권리를 갖지 못한 이들에게 점령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리에 모인 신체들이 자신들이 모인 바로 그 공간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끈질기게 버티고 공간을 점령하고 함으로써 그들의 저항이 신체적 차원으로 표현이 됩니다. 신체는 폭력을 비롯한 외부에 노출된 채로 끈질기게 지속함으로써 정당성의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즉 신체가 그 자리에 머무른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 발화가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신체는 군사적 강제력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의문시되며 파괴되고 있는 어떤 권리를 실천하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는 어디에서도 성문화되어 있지 않죠. 그 권리는 사실 권리를 가질 권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권리고요. 버틀러는 신체들이 출현하고 행동할 때, 그들이 거부할 때, 그리고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정당성을 상실한 국가의 위협이 가해지는 조건에서 이를 끈질기게 행할 때 정치적 주장이 형성됨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단지 사회적 지원과 참정권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투쟁은 그 자체로 사회적 형태고요. 즉 시위는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시위 그 자체로 이미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모형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경우를 가정하자면 연대는 그 자체의 사회성을 확립함으로써 그것이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 질서를 실행해내기 시작합니다. 연대의 공간은 사회성의 공간이자 상호 지원의 공간입니다. 근래 보아온 많은 대규모 시위들은 단지 출연의 공간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공간과 기존 체제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면서 기존 권력에 의해 침윤된 확립된 공간을 장악하기도 합니다. 거리에 모인 신체들은 기존의 정치적 정당성 형태들을 부정하고 그것들의 이의를 제기하고자 출연의 공간을 재배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버틀러는 다시 아렌트로 돌아옵니다. 다만 이번에는 비판이 아니라 비판적 계승의 차원입니다. 버틀러가 아렌트의 논의로부터 받아들이는 바는 자유가 우리 사이의 관계로서 혹은 우리 사이에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즉 자유는 한 개인의 내적 속성이나 능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문제는 각 개인들 간의 인간 존엄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관계적이자 사회적인 존재로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렌트의 관점에서 타자들과 함께 행동하고 평등의 조건상에서 행동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인간도 인간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버틀러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이는데요. 평등에 대한 요구는 말해지거나 글로 쓰이기도 하지만 여러 신체들이 함께 나타날 때 혹은 그 신체들의 행동을 통해 출현의 공간이 만들어질 때 확실히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버틀러는 2011년 이집트 혁명 당시에 타흐리르 광장 사례를 끌어옵니다. 이 타흐리르 광장에서 일어난 혁명 시위에서는 젠더의 차이, 발언의 순서, 청소 스케줄을 포함한 분업이 평등을 체현하고자 노력하는 연대체로서의 시위자들 사이에서 조직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은 무바라크 정권과 뿌리 깊은 계급 질서에 대한 저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즉 광장 안에서의 미시적인 평등 실천이 광장 바깥의 거시적인 불평등 체제에 대한 저항과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형태의 저항은 인민들이 광장 안에 다양한 구석들을, 도로에 마련된 잠자리들을, 임시 보건소와 화장실들을, 식사하는 장소들을 어떻게 돌보고 관리하는지를 아우르는 평등의 원칙을 결합해낸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분석적 시사점을 주는데요. 정치적 운동이 단지 구호와 시위 행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자리, 화장실, 식사, 보건이라는 가장 일상적이고 신체적인 차원의 제조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때로는 그냥 그 광장에서 노숙하는 단순한 행동 자체도 가장 설득력 있는 정치적 선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노숙은 사회적 실패나 빈곤의 표지를 일으키지만 광장에서의 자발적 노숙은 신체가 여길 떠나지 않겠다라는 가장 단호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회와 시위가 공공광장의 출현과 공간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미디어에 의존한 점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미디어 없이는 광장에 모인 신체들의 전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앞서 아렌트의 전치 가능성 논의와 직결되고요. 아렌트가 말한 출현의 공간이 특정 장소에 묶이지 않는다면 오늘날 그 전치 가능성을 실현하는 핵심 매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디지털 미디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거리의 현장은 우리가 생중계나 가까운 시간 내에 그 사건들을 시청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때만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집니다. 미디어는 그 자체가 하나의 현장 내진 공간이고요. 미디어는 단순히 현장을 재현하는 부수적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현장의 일부이면 정치적 공간이 됩니다. 보호받지 못한 채로 상해를 입을 수 있거나 입은 신체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메시지와 이미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실로 중요한데 그들이 공격당할 때 공격의 대상은 그들이 들고 있는 카메라나 비디오 레코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신체뿐 아니라 그 신체가 들고 있는 기록 장치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기록 장치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신체 정치적 연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현장을 방송할 수 있는 미디어의 자유가 그 자체로 자유의 행사이자 권리 행사의 한 방식이라는 사실을 단언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미디어가 통제에서 벗어난 것이거나 거리 현장에서 출발해서 검열의 칼날을 피해가는 경우 보도수단의 활용이 곧 신체적 행동 자체의 일부일 경우 그렇습니다. 그렇게 개인 미디어는 시위 자체의 일부가 됩니다. 시위와 미디어 보도는 각기 다른 행동이지만 그것들은 모두 신체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손에 들고 높이 찍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미디어 휴대전화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군사행동과 경찰 진압에 대한 일종의 감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미디어는 거리에 모인 신체들이 어떤 사건의 주체가 될 것을 요하합니다. 거리에 모인 신체는 끈질기게 지속하지만 또한 스스로의 유지를 위한 조건을 찾으려 하는데요. 언제나 그 조건들은 사회적인 조건일 수밖에 없고 자신의 존재가 위태로워지는 경험을 하는 이들을 위해 사회적 삶의 급진적 재편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유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형태의 삶을 유지하는 데 헌신하도록 이끈다면 이 삶은 곧 신체적 형태의 삶이며 신체의 배고픔, 주거지에 대한 필요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하는 신체의 삶이 곧 정치의 주요 쟁점이 됩니다. 여기서 버틀러가 다시 아렌트의 공사 이분법을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아렌트가 사적 영역에 가두었던 것들, 먹는 것, 자는 것, 다치지 않을 권리들이 사실은 정치의 주변이 아니라 핵심이라는 거고요. 우리 삶의 가장 긴급하고도 본능적인 차원들이 정치에서 핵심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적 절박함을 광장으로 이끌어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필요를 정치적 요구의 핵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버틀러는 신체에 노출해가는 정치적 의미를 한층 정교하게 풀어냅니다. 신체들은 단결되어 행동했지만 공공장소에서 노숙을 하면서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또 그 동시에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취약함을 무기로 삼는 거고요. 정치적 주장의 강도가 신체의 무방비함과 반비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무방비함과 함께 증폭이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현장을 목도한 모든 이들에게 투사되고 상용된 이미지로서 스스로를 구성해내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이 사건에 반응할 것을 미디어 보도를 요청함으로써 이 사건이 감춰지거나 쉽게 잊혀지지 않도록 할 것을 탄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위태로움에 놓인 신체를 강력한 주장, 완고함, 그리고 불안정성에 위치시켜서 혁명의 시간과 관련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분을 극복하려 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즉 광장에서 잠을 자는 신체는 단순히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는 신체를 사적인 것으로 추방해온 정치적 분할 자체를 파열시키고 있는 겁니다. 광장의 노숙은 메타 정치적 행위이고요. 이것은 정치의 경계 자체를 다시 긋는 행위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른바 사적 영역에 머물러야 하는 필요들이 밤이고 낮이고 광장으로 표출되어서 미디어와 그 이미지의 담론 형태로 이제 형성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 시위의 시공간을 불굴의 의지로서 정권을 붕괴시키는 행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카메라는 멈추지 않았고 신체들은 거기와 여기 모두에 존재했습니다. 이 거기와 여기의 동시성은 미디어가 가능케 하는 새로운 정치적 시공간성의 핵심을 이룹니다. 시위 신체는 광장에 있으면서 동시에 전 세계 화면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신체들은 잠자는 순간에도 발언을 멈추지 않았으며 그래서 침묵을 강요당하거나 격리되거나 부정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잠자는 신체조차 정치적으로 발화된다는 역설적 명제는 신체적 현존 자체가 발화행위라는 본장의 핵심 주장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때로 혁명은 모든 이가 도로와 광장이라는 자신들이 한데 모인 인시적 공거 현장에 끈질기게 머문 채 귀가를 거부하는 까닭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버틀러가 본장을 마무리하는 이 문장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혁명을 귀가의 거부로 정의하는 정치적 명제입니다. 사적 공간으로 흩어져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권력에 맞서 광장에 머무르는 일이 그 자체로 정치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머무름은 본장 전체의 핵심 농사이며 그것은 능동적 행위와 수동적 인내 사이에 있는 신체적이고 집단적인 시간성입니다. 결론인데요. 이 장이 두 개의 큰 비판을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렌트적 출현의 공간 개념을 신체와 분리시켜서 정치를 말의 영역으로만 환원해왔던 흐름을 비판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간벤적인 헐벗은 생명 개념이 배제된 자들의 정치적 행위성을 지워버리는 효과를 비판하게 됩니다. 이 두 비판 사이에서 버틀러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정치는 신체의 모임에서 시작된다. 두 번째, 가장 취약한 신체조차 그 취약성을 통해서 권리를 가질 권리를 수행한다. 이러한 입장은 단지 시위 현장에 대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인 것의 경계 자체를 묻는 보다 근본적인 작업으로 읽혀야 합니다. 누가 출연할 수 있는가? 누구의 신체가 정치의 무대 위에 오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무대 자체는 누구의 신체에 의해서 매번 새롭게 만들어지는가? 이것이 버틀러가 남기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토론거리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그러니까 제가 가장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전장현 시위에 관한 생각인데요. 사실 이 버틀러 글을 보면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였어요. 전장현 시위. 네, 그래서 그 신체를 가지고 이 신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어떤 시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막 시민을 볼모 잡는다 막 그러면서 그리고 시민들이 인터뷰를 하는 것도 막 되게 적대적인 발언이 막 인터뷰에 등장하고 네, 그래서 막 시위인 이거 방해 행위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부정적으로 재현이 미디어에 되는데 근데 이제 버틀러의 프레임에서는 이 취약한 신체들의 끈질긴 노출이 정치적 호소력으로 번역될 것 같지만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의 이 사회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작동을 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거리에 모인 신체가 정치적으로 이제 인지 가능해지기 위한 어떤 해석적 조건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